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조각도시가 12회로 끝이 났는데요. 조각도시를 결말까지 몰아보고 해석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배달 일을 하며 정원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박태중은 어느 날 분실된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태중은 핸드폰 주인이 자신이 있는 곳까지 가져다주면 사례금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그녀가 말한 장소인 터널 안의 긴급 전화 박스에 핸드폰을 넣고 그 안에 들어있던 사례금을 챙기죠. 그리고 다음날 태중은 20대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로 체포되는데요. 태중은 결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을 받기도 전에 SNS에 신상이 털립니다. 태중을 믿는 그의 동생 박태진과 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는 태중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행히 성실한 태중이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배달을 했기에 변호사는 그가 범행을 저지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죠. 하지만 피해자의 핸드폰이 태중의 이동 동선과 하루 종일 겹쳤고 피해자의 몸에서 태중의 정액이 검출되었어요. 이에 태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요. 한편 태중의 결백을 믿었던 여자친구는 살해 현장에서 커플 팔찌가 발견되자 결국 그를 믿지 못하고 태중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거기다가 태중을 돕겠다며 찾아왔던 국선 변호사 김상락으로부터 끝까지 형의 무죄를 밝히려고 했던 동생 태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자 태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요. 거기다가 교도소의 1인자 여덕수는 태중을 끊임없이 폭행하죠. 이에 태중은 희망 없는 지옥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한편 방화로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20년 형을 선고받은 노용식은 과거 태중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었기에 태중이 마음에 쓰여 태중이 교도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태중은 노용식 덕분에 조금씩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되고 덕수에게 맞서기 위해 몸을 단련하고 무술을 익히며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죠.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태중은 새로운 재소자가 자신과 똑같이 핸드폰을 찾아주러 공원에 갔다가 범죄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고 김성락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었으며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날 밤 새로운 재소자는 성경책을 입에 쑤셔놓고 질식사 하는데요. 이에 태중은 자신의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변호사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태중의 눈치를 채자 김상락은 태중의 사건을 조작한 안요한에게 전화를 걸어 조각이 깨져서 청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재벌집 아들이었던 요한은 15살에 부모님이 한 사찰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하자 분노하여 칼로 130번 이상 찔러 부모님을 살해했고 때마침 탈옥수가 동네에 있다는 뉴스를 듣고는 탈옥수가 부모님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탈옥수는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살되었어요. 이에 요한은 깊은 영감을 받았고 성인이 된 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살인사건을 조작해주는 특별한 경호 서비스를 운영하며 수십억에 달하는 대가를 받아왔죠. 요한은 증거를 조작해 사건의 진범을 새롭게 설계하여 평범한 이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조각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아를리라는 가명으로 조각 작품을 발표해온 아티스트 요한은 의뢰한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 자신의 조각상을 구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경호 비용을 받아왔습니다. 태중이 사건의 진범은 국회의원 백상만의 아들 백도경이었는데요. 백의원에게 의뢰를 받은 요한은 피해자 집 주변 CCTV를 확인하여 하루 종일 그 근처에서 배달을 하던 태중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그의 집에 사람을 보내 지문과 DNA를 채취하고 쓰레기 봉투 안에서 사용한 콘돔까지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몸에서 태중의 정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한편 태중은 자신의 인생을 조각한 배우를 찾기 위해 교도소 탈출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그때 깨진 조각을 청소하기 위해 요한이 보낸 우민형이 백신을 접종하는 의사로 위장해 교도소에 잠입하여 30분 만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태중에게 주입합니다. 약물에 취한 채 교도소 환풍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한 태중은 교도소 밖까지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약물 때문에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탈출에 실패하는데요. 약물 때문에 죽을 뻔했던 태중이 살 수 있었던 건 출소한 노용식이 면회 와서 줬던 비타민이 해독작용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한편 레이싱 경주를 즐겨보는 요한은 프로 카레이서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 안전하게 경주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에 더 큰 도파민을 원하는 요한은 폐공장을 자동차 경기장으로 꾸몄고 요한에게 금괴를 받은 교도소장은 태중과 덕수를 비롯한 재소자들을 외부 추력 보내는 것으로 꾸며 폐공장으로 보내버리죠. 요한은 재소자들에게 랜덤으로 차를 나눠주고 그 어떤 규칙도 없이 1등에게 50억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된 후 요한은 태중이 백도경의 아바타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태중이 탄차 9번을 잡으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9번 차량의 운전자는 태중이 아니었고 50억보다는 결백 증명에 더 관심 있던 태중은 오토바이를 타고 날아올라 폐공창을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태중은 전파사를 운영하는 용식을 찾아갔고 노용식과 그의 딸 노은비는 태중을 돕게 되는데요. 태중이 가장 먼저 찾아간 건 김상락 변호사였습니다. 김상락은 범죄를 대신 뒤집었을 모델을 선정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에 대해 털어놓으면서도 배우를 묻는 태중에게 그걸 말하면 난 죽는다며 입을 끝내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요한이 보낸 우민영이 김상락의 사무실에 폭탄을 던져 김상락은 사망하고 태중은 가까스로 탈출하죠. 이후 우민영은 태중을 놓친 대가로 요한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고 요한은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형사 황일국을 투입해 태중을 뒤쫓습니다. 한편 태중은 김상락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서류를 통해 다음 타겟인 소현정이 범인으로 조각되지 않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던 아지트를 발견합니다. 한편 태중이 사건의 진범인 백도경은 5년간 2번의 살인을 더 저지르며 요한의 VIP가 되었는데요. 백도경은 자신의 아바타가 탈옥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와 함께 요한의 집으로 찾아와 돈을 받았으니 책임지고 아바타를 처리하라고 명령하며 안 그러면 지금처럼 손님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사실 요한은 돈을 받고 VIP들의 사건을 조각해 주었으나 절대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요한은 생각보다 가까이 다가온 태중이에게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백도경을 선물로 넘겨주고자 태중에게 백도경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백도경의 SNS 계정을 공개로 변환해놓죠. 백도경의 SNS를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한 태중은 도경이 있는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 과정에서 태중은 교도소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돕고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양철환 교도관에게 부산역 사물함 비밀번호를 남겨 진범이 백도경이라는 김상락 변호사의 증언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양 교도관은 마음으로는 태중이 사람을 죽였을 리 없다고 믿으면서도 탈옥한 태중을 다시 교도소로 돌려놓고 법으로 태중의 무죄를 차근차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노용식은 양 교도관에게 말로만 위하는 척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한편 태중이 올 걸 미리 알고 있던 백도경은 주먹 좀 쓰는 성규에게 태중을 잡아달라고 돈을 쳐놨고 눈앞에 태중이 나타나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이 죽인 사람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 아바타인 너가 거기서 죗값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반성을 해야 하냐는 개소리를 짓거리죠. 도경의 자백을 녹음하려던 태중은 결국 수정 열쇠에 밀려 생포당합니다. 다행히 노용식이 자기 명의로 태중에게 핸드폰을 만들어 주었기에 노용식과 그의 딸인 노은비는 태중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여 갇혀있는 태중을 구출하죠. 한편 요한은 백의원에게 태중이 아드님을 찾아갔다는 걸 알리며 자신이 경호를 해줄지 물었으나 거절당하는데요. 백의원은 아들의 안전보다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요한을 제거하고자 그날 밤 요한의 집에 암살자를 보내버리죠. 하지만 굉장한 검술 실력자였던 요한은 암살자들을 모두 죽이고 백의원을 찾아가 그를 죽인 후 집에 불을 내버립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는 태중과 추격전을 벌이던 백도경의 차를 트럭으로 밀어버리는데요. 사실 요한의 이런 잔혹한 성정은 친모인 유모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의 내연녀였던 유모는 요한이 부모를 죽이는 것을 묵인한 것은 물론 재산을 눈독 들이는 요한의 친구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불을 질렀어요. 또한 어린 요한이 유모를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잠든 그녀의 눈에 수은을 부어 눈을 멀게 했으나 이것도 요한 도련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기며 조각하는 요한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비뚤어진 애정으로 그의 곁을 지켰죠. 한편 태중은 백도경을 통해 모든 걸 조각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한은 정체를 드러내며 태중에게 함께 조각하며 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태중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노용식을 백상만 의원을 살해한 범인으로 조각해버리죠. 이후 요한은 태중에게 백의원을 죽인 칼을 건네며 그걸 들고 자수해서 다시 감옥에 가던가 자신과 같이 일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데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는 태중은 칼을 들고 경찰서로 가 자기가 백의원을 죽였다고 자백해버리고 체포되는 걸 선택합니다.
이에 요한은 태중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교도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탈옥수인 태중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죽여버리라고 지시하죠. 한편 양교도관은 노용식을 구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 태중의 인성에 감명받아 태중을 교도소로 이감하던 중 다른 교도관이 휴게소 화장실에 다녀오는 순간을 이용해 태중을 도망치게 해줬습니다. 또한 양교도관은 교도소장이 요한에게 돈을 받아왔다는 걸 알고는 교도소장을 협박해 태중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요한에게 보고를 하게끔 만들었죠. 하지만 요한은 그 악착 같은 박태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가 없었기에 교도소장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챘고 유모에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해두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요한은 아를리 작가의 100번째 작품 경매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모는 사랑하는 아들의 100번째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자신이 가장 잘 알기에 내가 살 거라며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최고의 대우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매에서 프라이빗 룸에 있는 누군가가 자꾸 응찰 금액을 높여 결국 유모를 포기시키고 100억에 낙찰받죠. 프라이빗 룸에 있는 건 바로 백도경이었는데요. 요한이 보낸 트럭이 치여 죽을 뻔한 도경을 구해 병원에 입원시킨 건 바로 태중이었습니다. 태중은 아를리 작가의 조각상 경매와 살인의 연관성을 찾아내 백도경을 이용해 안요한을 잡을 덫을 친 거였는데요. 도경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아버지까지 죽인 요한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요한의 죄를 모두 고발해버렸어요. 그렇게 요한은 살인 및 살인 방조,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되죠. 물론 태중은 요한이 지금까지 뒤를 봐준 고위 관리직들의 힘으로 금방 풀려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체포되어 있는 동안 그의 집에 잠입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죠. 이에 태중은 전시회장에 있던 조각상들을 옮기는 트럭 기사로 위장해 그의 집으로 잠입하는데요. 한편 요한은 교도소에 있는 덕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그 패거리들이 경찰서에 들이닥쳐 무작위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아수라장인 상황을 이용해 구치소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백도경을 찾아가 목을 졸라 그를 죽여버리고 사람을 시켜 노은비를 납치해오죠. 한편 태중은 요한의 비밀방에 들어가 모든 범죄 사실이 담긴 하드를 챙겨 나왔으나 태중이 빈집털이라 할 걸 예상했던 요한이 보낸 덕수가 태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한은 태중이 챙긴 하드는 열면 터지게 설계된 거라며 진짜는 칼 손잡이에 숨겨두었다는 걸 알려주고 납치해온 노은비를 살리고 싶으면 덕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태중은 은비를 보내달라면서 무기를 버리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에 열받은 요한은 자기 손으로 덕수를 죽여버리고 태중을 자극하기 위해 태중의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틀어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아버린 태중에게 날 죽이라고 소리치죠. 요한은 아마 태중이 진짜 범죄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태중은 내가 널 죽여봐야 뭐가 달라지냐며 넌 어차피 끝났으니 어떻게든 살아서 끝까지 죗값을 치르라고 말한 후 범죄 증거가 담긴 진짜 하드를 들고 요한을 뒤로 한 채 집 밖으로 나옵니다. 이후 요한이 보낸 암살자에 의해 큰 부상을 입었던 노용식은 다행히 목숨을 구했고 안요한이 화재로 죽었다는 뉴스와 함께 그의 조각 범죄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안요한에 의해 조각되어 범죄자가 됐던 피해자들의 재심이 시작됐고 태중이는 무죄를 선고받았죠. 6개월 후 태중은 정원 카페를 오픈했고 끝까지 그를 믿었던 친구들과 노은비, 노용식 그리고 양철환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한편 조각도시는 요한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끝이 나는데요. 요한의 지시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유모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본 후 가슴에 칼이 꽂힌 채 벽에 갇힌 요한을 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죽음까지 조각하고 새로운 인물이 되어 태중에게 복수하고자 다시 세상을 조각하기 시작하겠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